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듣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72살의 박순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그 덕분에 작지만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조그만 텃밭이 딸린 시골집, 그리고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온 예금 통장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순례 씨의 전 재산이자 평생의 노력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민수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빠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 어버이날에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례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어머니 손을 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순례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있을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례 씨는 망설임 없이 서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예금 통장도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남은 건 시골집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업 잘 되면 꼭 같이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의 말이니까요. 피를 나눈 아들의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하게도 민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느라 정신이 없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순례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지만 대화는 늘 짧게 끝났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 순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좀 봐줄 수 있냐고, 병원에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제 처가 요즘 힘들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민수는 형보다 그나마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 재산을 형에게 다 넘겼다는 걸 알게 되자 민수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은 없으니까요. 챙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순례 씨는 시골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몸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밥을 가져다 주고 면사무소 복지사가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순례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순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자식을 너무 믿었어요. 그 말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몰랐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희생이 미덕이었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은 어딘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모에게 돌아오는 관심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구조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래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 속에 놓인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술래 씨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설령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법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 관계를 지키는 법,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는 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래 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술래 씨는 평생 주는 사람이었고 아들들은 평생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래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시니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서 홀로 남겨진 부모.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탓하는 어르신들. 저는 그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외면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되 자신의 생존 기반을 지키면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술래 씨가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방법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고 아파트는 넘기되 거주권은 자신이 유지하는 조건부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도움의 규모를 나누어서 한 번에 전부가 아니라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래 씨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찾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보이는 순간 이성보다 모성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이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재산이나 거주 환경과 같이 돌이키기 어려운 사안일 때는 반드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두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 며칠 사이에 무너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감정 반응으로 내린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술래 씨에게 그날 아들이 찾아왔을 때 만약 주변에 한 명이라도 냉정하게 조언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든 이웃이든 상담사든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 씨는 평생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못했고 힘들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될까봐 귀찮게 할까봐 늘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은 어머니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멀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갑니다.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곳에 머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자녀는 갈 이유를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 단지 필요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는 상호 교류를 통해 유지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순례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내 필요를 말하는 게 맞느냐고 그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담과 소통은 다릅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말하는 것,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가끔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숨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 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식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식이 등을 돌렸을 때 완전한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 중심의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에게 자녀들은 더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순례 씨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 씨와 세 번째 만남이 있던 날 그분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순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반가웠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얼굴을 익힌 이웃들이 말을 걸어왔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연결이 순례 씨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연결 속에서 살아납니다. 고립은 사람을 죽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결국에는 몸까지도.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께 관계의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순례 씨 이야기를 잠시 옆에 두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살의 이정순 씨였습니다. 이분은 순례 씨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결국 아내를 선택했고 정순 씨는 아들과 손자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욕을 1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분노가 당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정순 씨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를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고 사는 것과 분노를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불씨가 자신을 태웁니다. 상대방은 멀쩡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 분노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순 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그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자고 했습니다.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입니다. 정순 씨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붓을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하지만 몇 달 후 정순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 수채화반에 등록하셨고 거기서 만난 동료들과 진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들과 전시회도 열고 함께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남녀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끊어졌을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이성관계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 사랑받고 싶고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에서 만나는 이성관계는 매우 취약합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이어서 새로 만난 이성에게 또다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경계선은 두 번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받으려 하기 전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여야 합니다. 자신이 텅 빈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반대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자신을 채운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산책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순례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모두 지금은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이성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명한 기준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지만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시니어 이성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판단을 잇는 것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4의 최병철 씨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3년을 혼자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병철 씨는 넓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68살의 강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병철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미영 씨가 조금씩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왔다. 자녀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병철 씨는 의심 없이 도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철 씨가 조심스럽게 미영 씨의 사정을 확인하려 했을 때 미영 씨는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믿지 못하느냐며 서운해했고 그 서운함에 병철 씨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더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병철 씨를 만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병철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병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떠날까봐 무서운 마음이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이성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함정입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방을 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니어 이성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기준은 관계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빠르게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 상황, 자녀 문제, 거주지, 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신뢰가 쌓인 후에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돈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직접 돈을 건네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명확한 약속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의 반대가 두려워 또는 간섭이 싫어서 이성 교제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관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알려두면 자연스럽게 검증의 과정이 생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철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병철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서두르지 말 것,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볼 것,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좋은 관계는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불안하고 내가 항상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병철 씨는 그 후 미영 씨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병철 씨는 지역 사진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천천히 교류를 쌓아가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었습니다. 시니어 이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이 흔들리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순례 씨와 병철 씨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세워나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장 현명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순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순례 씨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체념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괜찮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그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순례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순례 씨는 거기서 한 가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 매주 목요일 점심을 함께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돕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순례 씨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자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허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순례 씨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크고 거창한 역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순례 씨처럼 목요일 점심을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병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어느 순간 후배 회원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취미로 하셨던 분이라 실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병철 씨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잘 따라와 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쌓아온 지혜, 그리고 젊은 세대가 아직 갖지 못한 깊이 있는 시각.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합니다. 늙어서 뭘 알겠냐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받는 방향이 아니라 주는 방향으로, 단 이번에는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례 씨는 큰아들 민준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순례 씨에게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례 씨 자신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아들에게 연락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기 쉽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순례 씨가 경로당 생활도 자리를 잡고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무렵 아들 민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순례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순례 씨였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왜 이제야 연락하느냐고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문을 닫지 않게. 그것이 순례 씨가 터득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회복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현명한 방법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의 방식을 조절하는 것,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되. 이전과 똑같은 자리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순례 씨는 민준과의 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는 어머니, 그러면서도 아들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는 어머니. 그 균형이 쉽지는 않았지만 순례 씨는 조금씩 그 균형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힘드신 분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순례 씨도 병철 씨도 정순 씨도 모두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 다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던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둘째,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는 관계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펼치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이성 관계를 맺을 때 감정과 판단을 함께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오래 붙들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의 습관과 방식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순례 씨가 그 증거입니다. 목요일 점심을 함께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그분의 아침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보내는 하루와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며 보내는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어떤 하루를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하루를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